말과 황소와 개와 사람. 제우스 신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에겐 짧은 수명만을 주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집을 짓고 겨울이 찾아오면 집 안에서 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추위가 찾아왔다. 비까지 쏟아붓는 황량한 날씨여서 말은 더 이상 밖에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의 집으로 달려가서 집 안에 함께 있을 수는 없냐고 물었다. 이에 사람은 한 가지 조건만 들어준다면 집 안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답했다. 그 조건이라는 건 말이 자신의 수명 중의 상당 부분을 사람에게 떼어준다는 것이었다. 다급한 말은 기꺼이 수명의 일부분을 사람에게 떼어주었다. 얼마 뒤 이번엔 황소가 나타났다. 황소 또한 혹독한 날씨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었다. 사람은 말에게 한 것과 같은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즉, 황소가 자신의 수명의 일부를 떼어주지 않으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황소 또한 사람에게 수명을 떼주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추위 때문에 초죽음이 된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남아있는 수명 중에 일부분을 떼어주곤 겨우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람은 제우스가 원래 배당해준 수명 기간 동안엔 순수하고 선량하게 살고, 말에게 얻은 수명 기간이 되면 뽐내며 당당하게 살고, 황소의 수명 기간이 되면 규율에 순응하며 살고, 개의 수명에 도달하면 항상 짜증만 내고 투덜거리며 살게 되었다. 우리는 이 우화를 노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우스와 거북이. 제우스는 자신의 결혼 피료연에 모든 동물들을 초대했다. 그런데 거북이만 오지 않은 것이다. 거북이가 빠진 걸 이상하게 생각한 제우스는 다음날 거북이에게 물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참석했는데 어째서 너는 나의 피료연에 오지 않았느냐? 거북이가 대답했다. 세상에 자기 집만한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우라가 치민 제우스는 거북이가 어딜 가나 자기 집을 등 위에 짊어지도록 벌을 내렸다. 제우스와 뱀. 제우스 신이 결혼했을 때 모든 동물들은 자신이 사는 형편에 따라 한 가지씩 그에게 선물을 들고 왔다. 뱀은 입에 장미 한 송이를 물고는 제우스 신을 향해 기어왔는데 그것을 본 제우스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든 동물로부터 선물을 받았지만 네 입에서 선물을 받는 건 절대 사절하겠다. 이 우화는 사악한 자의 호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걸 알려준다. 좋은 일과 나쁜 일. 불운 때문에 생긴 나쁜 일들은 행운 때문에 생긴 좋은 일들이 힘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계속하여 행운의 뒤를 따라다녔다. 행운은 하늘로 올라가 제우스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물어보았다. 제우스는 그들에게 모두 한꺼번에 인간들을 찾아가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만 찾아가라고 대답했다. 인간들과 가까운 곳에 사는 나쁜 일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는 반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는 좋은 일들은
띄엄띄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행운은 그렇게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반면 보루는 매일같이 우리를 덮치기 마련이다. 성스러운 조각상을 파는 사나이. 한 남자가 나무로 헤르메스 신의 조각상을 만들어 시장에 팔러 나갔다. 허나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남자는 손님을 끌기 위해 조각상을 머리 위에 쳐들고는 큰 소리로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신을 살아 외쳤다. 지나가던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 친구야. 그 조각상이 그토록 유익한 신이라면 당신이 그걸 이용하여 득을 보지 않고 왜 팔려 합니까? 상인이 대답했다.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 신께서는 그렇게 금방 돈을 벌게 해주지 않거든요. 이 우화는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열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집족제비와 줄칼. 집족제비 한 마리가 대장간의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발견한 줄칼을 핥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줄칼을 핥아댔으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 물론 혓바닥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왔다. 하지만 집족제비는 그 쇠 조각에서 무언가를 핥아냈다고 상상하며 이내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집족제비의 혓바닥은 몽땅 없어지고 말았다. 이 우화는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짓인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다. 나그네와 진실. 한 나그네가 사막을 여행하다 눈을 내리깐 채 홀로 있는 여자를 만났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가 물었다. 나는 진실입니다. 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그런데 왜 마을을 떠나 사막에 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와 말을 해도 온통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때 인간에게 인생은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나그네와 헤르메스. 한 나그네가 긴 여행을 떠나기 앞서 만약 자신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면 자신이 여행 중 얻은 것의 반을 헤르메스 신에게 바치겠다 맹세했다. 여행 도중에 그는 우연히 아몬드와 대추야자가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처음엔 돈주머니인 줄 알고 집어들었는데 이내 속을 확인하고서는 안에 들어있는 걸 몽땅 먹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아몬드 껍질과 대추야자 씨를 가져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오, 헤르메스 신이여. 이것이 제가 발견한 것의 절반입니다. 껍질과 알맹이를 당신과 함께 나누었으니 저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 우화는 탐욕에 사로잡혀 신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한 구두쇠에 대한 이야기다. 공작새와 학. 어느 날 공작새가 학의 털을 보고는 이렇게 놀렸다. 나는 금색과 보라색의 털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네 날개의 색깔은 그렇게 볼품이 없어서 되겠니? 그 말을 듣고 있던 학이 이렇게 대꾸했다. 하지만 나는 별과 함께 노래도 할 수 있고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암탉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수탉처럼 암컷 위에나 겨우 올라탈 수 있잖아. 겉모양만 화려하고 훌륭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겉모습이 초라하더라도 고명한 삶을 사는 것이 낫다. 공작새와 까마귀. 어느 날 새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다투고 있었다. 공작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새들은 공작새를 왕으로 막 뽑으려고 할 때 까마귀가 이렇게 소리쳤다. 네가 왕이 되면 독수리가 공격해 올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니? 이 우화는 미래의 불행에 대해 미리 경고하는 사람을 비난해선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 매미와 여우. 매미가 잎이 무성한 나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매미를 잡아먹고 싶은 여우가 꾀를 하나 생각해냈다. 매미 아래쪽에 자리를 잡은 여우는 매미가 너무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서 내려와 함께 놀자고 말하였다. 여우는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동물을 한번 보고 싶다고 꼬드겼다. 이에 여우를 의심한 매미는 나뭇잎 하나를 떨어뜨렸다. 매미가 떨어지는 줄 알고 있었던 여우는 단숨에 달려들었는데 그걸 본 매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마냥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나는 여우의 똥에서 매미의 날개를 발견한 이후로 여우를 믿지 않기로 했거든. 현명한 사람은 이웃의 불행에서 교훈을 얻는다. 매미와 개미. 겨울이 되었다. 곡식이 눅눅해지자 개미가 그것을 말리고 있었다. 이때 배고픈 매미가 먹을 것을 달라고 찾아왔다. 개미는 이렇게 말했다. 먹을 양식은 여름에 미리 준비해 놓지 그랬니? 아, 멋들어지게 노래를 부르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어. 매미가 대답했다. 그러자 개미가 매미를 놀리며 말했다. 아, 그래? 그럼 여름엔 노래를 불렀으니까 겨울엔 춤을 추면 되겠구나. 위험과 불행을 원치 않는다면 무엇보다 게으름을 경계하라. 벽과 말뚝. 무지막지하게 말뚝이 박힌 벽이 말뚝에게 소리쳤다. 아니, 내가 너를 괴롭힌 적도 없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말뚝이 말했다. 너를 괴롭히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세게 치는 사람이야. 아들과 사자 그림. 옛날 겁이 많은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모험심이 강한 아들이 사냥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걱정이었다. 어느 날 노인은 사자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꿈을 꾸었다. 꿈처럼 아들이 죽지 않을까 겁이 난 노인은 둘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잘 보이는 높은 집에 아들을 가두어 놓았다. 아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그는 방에 여러 가지 동물 그림을 그려놓기로 했는데 그 중엔 사자 그림도 있었다.
그러나 이 동물 그림을 가지고도 아들의 지루함은 달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들은 그림을 들여다보다 사자 그림을 보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망할 놈의 사자 같은 일하고, 아버지가 꿈을 잘못 꾸셔서 내가 여자처럼 이런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내 화가 풀릴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사자의 눈을 때리려고 주먹으로 벽을 치기 시작했다. 그때 손톱 밑에 부서진 작은 조각이 하나 박혔는데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았다. 아이는 이 조각 때문에 손이 심하게 곪기 시작하더니 이내 열이 나기 시작했다. 점점 고열에 시달리던 아들은 결국 죽고 말았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가 꿈에서 본 대로 사자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는 운명에 용감하게 맞서야 하며 운명을 속이거나 잔꾀를 부려선 안 된다. 운명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 도둑과 어머니. 한 어린이가 학교에서 훔친 친구의 석판을 집으로 가져와 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주긴커녕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이번엔 망토를 훔쳐와서 드렸다. 어머니는 전보다 더 칭찬을 많이 해주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아이는 더 귀한 것을 훔쳐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둑질 하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다. 그는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재판관 앞으로 끌려왔다. 이때 그의 어머니도 그를 따라와서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순간 그는 재판관에게 어머니 귀에 대고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어머니가 몸을 구부려 그의 입에 귀를 갖다 대자 그는 어머니의 귓볼을 이로 물어뜯어 버렸다. 어머니는 자신의 불경스러운 행동을 꾸짖었다. 이에 아들이 대꾸했다. 내가 처음으로 석판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나를 혼내주었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꾸짖지 않으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말과 마부. 한 마부가 늘 말이 먹을 보리를 빼돌려 다른 곳에 팔아먹곤 했다. 먹이를 빼다 팔아먹은 것을 벌충하기 위해 마부는 온종일 말을 손질하고 빗질해 주었다. 그러자 말이 그에게 한마디 해주었다.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때깔 좋은 말로 보이게 만들기 원한다면 이런 빗질이 아니라 보리를 좀 팔아먹지 마시죠. 욕심 많은 인간은 한편으론 얼마 안 되는 밀수품을 횡령하며 달콤한 말과 공허한 칭찬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친다. 말과 당나귀.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당나귀가 말에게 말했다. 저기, 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 짐을 좀 덜어주는 게 어때? 이에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 당나귀는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러자 주인은 당나귀의 짐을 모두 말에게 옮겼다. 그뿐만 아니라 당나귀에게서 벗겨낸 가죽까지도 그 위에 얹고 말았다. 말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기회를 놓치고 말았구나. 이거 된통당하게 되었어. 당나귀의 그 가벼운 짐을 나눠주고 가기 싫어하다가 이제 모든 짐을 나 혼자 떠맡기게 생겼으니 말이야. 게다가 그 녀석의 가죽까지. 이 우화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조금만 도와주었다면 각자의 목숨을 손쉽게 부지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말과 군인. 전쟁을 하는 동안 군인은 동지인 말에게 보리를 듬뿍 먹이고 말과 함께 모든 굳은 일과 위험을 이겨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말은 천한 사역을 하는 데 쓰이고 먹을 것도 겨우 지푸라기 한 조각만 주었다. 얼마 뒤 또 다른 전쟁이 선포됨에 말주인은 말에게 안장을 얹고는 말 위에 높이 올라탔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지탱할 만한 힘이 없어진 말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는 저쪽 가서 보병들 틈에나 끼어 서시지요. 왜냐면 당신은 나를 용맹한 군마에서 당나귀로 바꾸어 놓으셨으니까요. 안전하고 평화로운 때라 하더라도 항상 불행을 잊어버리지 말고 대비를 해야 한다. 갈대와 올리브나무. 갈대와 올리브나무가 서로 자신이 더 질기고 단단하며 부드럽다고 언쟁을 벌였다. 올리브나무는 갈대를 보고는 어떤 바람이 불든 항상 맥없이 살랑거린다며 놀려댔다. 이에 갈대는 계속 침묵을 지키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세찬 바람이 불어닥쳤다. 갈대는 흔들리는 바람에 몸을 구부리며 손쉽게 폭풍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바람에 강력히 저항하던 올리브나무는 끝내 부러지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을 잘 살피고 자기보다 강한 힘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 힘만 센 경쟁자보다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갈까마귀와 새들. 새들의 왕을 정하기로 마음먹은 제우스 씨는 이를 비교해보기 위해 궁전의 모든 새를 소집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뽑아 새들을 다스리게 할 생각이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깨달은 갈까마귀는 다른 새들이 떨어뜨리고 간 깃털들을 돌아다니며 그것들을 자신의 몸에 붙였다. 그렇게 해서 갈까마귀는 모든 새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새가 될 수 있었다. 드디어 왕을 선출하는 날이 찾아오고 모든 새들은 제우스 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알록달록한 장식품을 걸친 갈까마귀도 새들 가운데 있었다. 제우스 신은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갈까마귀를 새들의 왕으로 뽑았다. 그러나 그 결정에 분노한 다른 새들이 자신에게서 빠진 깃털을 제각기 하나씩 뽑아가 버렸다. 그 결과 갈까마귀는 다시 벌거벗게 되었고 추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의 재물로 치장을 하고 있는 한 그들은 제법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의 빚을 갚고 났을 때 그들은 옛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까마귀와 여우. 까마귀 한 마리가 고기 한 조각을 훔쳐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여우가 그것을 본 뒤에 고기 조각을 뺏어 먹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여우는 나무 밑에 자리 잡고 앉아 까마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까마귀야.
모든 새들 가운데 당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군요. 우아한 몸매는 위엄이 넘쳐나고 윤기가 자르르 도네요. 분명 당신은 모든 새들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외모를 지니셨습니다. 목소리만 제대로 갖추었다면 말이지요. 자기 목소리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진 까마귀는 고기를 떨어뜨리는 줄 모르고 입을 벌려 큰 소리로 울었다. 이에 여우는 얼른 다가가 고기를 낚아채며 말하였다. 까마귀야. 만일 거기에 판단력만 갖추었다면 새들의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우화는 모든 바보들을 위한 교훈이다. 도망친 갈까마귀. 어떤 사람이 덫으로 갈까마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다리에 튼튼한 실을 매어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갈까마귀는 남에게 잡힌 상태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다. 하여 감시의 눈이 허술한 순간을 노려 자기 둥지로 날아가려고 했는데 다리에 맨 실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그 갈까마귀는 이렇게 한탄했다. 내 신세가 어쩌면 이렇게 처량하단 말인가. 인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만 하고 내 목숨을 내가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으니까 말이야. 이 우화는 조그만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던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치명적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 잠자는 개와 늑대. 개가 농장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늑대 한 마리가 달려들어 개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러자 놀란 개가 잡아먹지 말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잠깐만요. 난 이렇게 마르고 볼품이 없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우리 주인이 결혼 필요형을 열 것인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먹어서 살을 찌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먹는 편이 훨씬 나을 거예요. 늑대는 개의 이 말을 믿고서 떠났다가 얼마 후에 돌아와 보니 개는 이번엔 농장 건물의 지붕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늑대는 밑에서 개를 올려다보며 약속을 지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개가 말했다. 아유, 이봐요 늑대씨. 내가 다시 농장 앞에서 자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필요연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이 우화는 현명한 사람은 한번 위기를 겪고 나면 평생 조심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고기를 물고 가던 개. 개가 입에 고기 한 조각을 물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강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본 개는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더 큰 고기 조각을 물고 가는 또 다른 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 고기는 떨어뜨려 버린 채 다른 개의 고기 조각을 뺏으러 강물로 뛰어들어갔다. 허나 결국 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고기 조각 하나는 원래 있지도 않은 것이었고 다른 한 조각은 이미 강물로 떠내려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 우화는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암사자와 암여우. 어느 날 암여우가 암사자에게 새끼를 한 마리밖에 못 낳느냐 비웃었다. 그러자 암사자는 태연히 말하였다. 하지만 이봐. 비록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건 바로 사자란다.
사물은 양이 아닌 질로 판단해야 한다. 사자왕의 지혜.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고 잔인하거나 폭력적이지도 않으며 공정한 사자왕이 있었다. 사자왕은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은 새들과 맹수들을 불러 모아 평화적인 협약을 맺고자 했다. 늑대와 양, 표범과 영양, 호랑이와 사슴, 개와 토끼, 서로 앙숙지간인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열린 동물들의 회의에서 한 토끼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날이 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약자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강저 옆에 나란히 앉을 수가 있게 됐네요. 국가가 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판결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때 힘없는 자들 또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늙은 사자와 여우.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자기 힘으론 사냥하지 못하게 된 늙은 사자 한 마리가 있었다. 그는 먹이를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야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동굴 안에서 병자인 척 누워있다가 병문안을 하려 온 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을 방법을 썼다. 잊고 많은 동물들이 사라지자 여우는 사자가 있는 동굴로 들어갔다. 하지만 여우는 동굴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안전한 밖에서 사자의 안부를 물어왔다.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그저 그렇다네. 아이, 그나저나 어서 안으로 들어오게나. 사자가 유혹했다. 허나 이 말을 들은 여우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간 발자국은 많은데 걸어 나온 발자국은 없네요. 이 우화는 현명한 사람은 위험한 징조를 알아채고 이를 피한다는 걸 말해준다. 가축고리에 갇힌 사자와 농부. 사자가 실수로 농부의 가축고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농부가 이를 발견한 뒤 사자를 잡으려고 얼른 문을 밖에서 잠가버렸다. 자신이 갇힌 걸 알게 된 사자는 안에 있던 양을 모두 잡아먹은 후에 다른 가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농부는 얼른 문을 열어줬고 사자는 재빨리 달아나 버렸다. 사자가 사라져버리자 농부의 부인은 통곡하고 있는 농부에게 말하였다. 아휴, 그래도 당신은 무사하잖아요. 근데 사자를 멀리서 보기만 해도 벌벌 떨던 당신이 어떻게 사자를 가둘 생각을 했나요? 강한 상대를 자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를 이내 감수해야 한다. 사자와 여우와 숫사슴. 사자가 병이 들어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사자는 이따금 공사를 함께 의논하는 친구인 여우를 불러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다. 내가 회복되어 다시 사나운 기세를 되찾기 바란다면 어서 숲으로 가서 달콤한 말로 숫사슴 한 마리를 끼어 이리로 데리고 와주게. 내 그놈의 내장을 덥석 물어뜯고 심장을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일세. 이에 밖으로 나간 여우는 숲에서 뛰어놀고 있는 숫사슴을 발견했다. 여우는 애교를 떨며 숫사슴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봐요. 저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사자와 내가 가깝다는 건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자왕께서는 병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지 몹시 걱정하고 있답니다. 멧돼지는 멍청하고 곰은 너무 어리숙하고 표범은 너무 성급하고 호랑이는 너무 허세가 심하죠. 오직 숫사슴 당신만이 사자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당신은 키도 크고 오래 살 수 있고 게다가 그 뿔로 뱀도 죽일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자왕께서는 당신을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하셨답니다. 제가 이런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니 저에게 무슨 보답이 있을까요? 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몹시 바쁘거든요. 사자왕께서 당장 저를 찾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폐하께서는 제 조언이 없으면 아무 말도 못하신답니다. 부디 이 늙은 여우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싶으시다면 어서 저와 함께 사자왕에게 가는 건 어떨까요? 여우의 이 말에 사슴의 가슴은 허영심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그리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사자의 동굴까지 다가갔다. 사슴이 동굴로 들어서는 순간 이내 사자가 달려들었다. 다행히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슴은 죽을 힘을 다해 숲속으로 도망쳤다.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어버린 여우는 낙심하여 땅을 쳤고 사자는 사자대로 억울하여 크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사자는 다시 한번 여우에게 숫사슴을 데려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 사정했다. 참으로 코되고 힘든 일을 저에게 요구하는군요. 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드리죠. 그리고 나서 여우는 마치 사냥개처럼 사슴의 냄새를 따라 숲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달리는 동안 묘안을 짠 여우는 걸음을 멈추고는 양치기들에게 사슴의 흔적을 물어봤다. 이에 양치기들은 숲속에 있는 사슴의 은신처를 가르쳐 주었다. 여우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쉬고 있는 숫사슴에게 다가가 뻔뻔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여우를 본 숫사슴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천하의 못된 악당 같으니라고. 한 번만 더 사자의 소굴로 가자고 하기만 해봐라. 또다시 나에게 접근하면 그땐 내 놈의 목숨을 내놔야 할 게다. 여우가 대답했다. 아이고, 그렇게 심장이 약하고 겁이 많으셨습니까? 당신의 좋은 친구들인 우리에게 주는 보답이 고작 이런 불신이란 말입니까? 사자는 임종을 앞둔 자들이 다들 그렇듯이 단지 당신의 귀에다 왕으로서의 의무와 조언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헌데 당신은 병든 사자의 앞발에 조금 긁히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군요. 아휴, 지금 사자왕은 당신보다 훨씬 더 진노하여 늑대를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우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아이고, 딱하고 가엾은 나의 주인님. 두려워 말고 저와 함께 갑시다. 양처럼 순해지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모든 나뭇잎과 모든 봄을 두고 맹세컨대 사슴님은 절대 사자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소망은 단지 당신을 도와드리는 것뿐이지요. 여우는 불쌍한 사슴을 다시금 속여서는 사자의 동굴로 데리고 왔다. 이에 사슴이 동굴로 들어서자마자 사자는 사슴을 잡아먹고 말았다. 사자는 숫사슴의 뼈와 골수, 내장을 몽땅 먹어치웠다. 그때 사슴의 심장이 땅바닥에 떨어지자 여우는 이를 냉큼 잡아채며 자신의 모든 노력에 대한 보답인 양 먹어버렸다. 이윽고 사자가 심장이 어디 갔냐고 묻자 여우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고 주인님, 그 사슴에겐 심장이 없었답니다. 사자의 동굴을 2번이나 들어오는 짐승에게
무슨 심장이 있겠습니까? 이 우화는 명예욕은 이성을 흐리게 하고 당장 코앞에 닥친 위험 또한 보지 못하는 걸 말한다. 당나귀와 여우와 사자. 함께 사냥을 하기로 약속한 당나귀와 여우가 사냥에 나섰다. 그때 사자 한 마리가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여우는 사자에게 갔다. 그리고 사자를 위해 당나귀를 함정에 빠뜨리겠다고 제안했다. 사자는 만약 여우가 그렇게 한다면 여우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여우는 당나귀를 함정으로 유인했고 마침내 당나귀는 함정에 빠져버렸다. 당나귀가 안전하게 들어온 걸 보자 사자는 여우를 잡아먹고는 당나귀는 나중을 위해 남겨두었다. 친구를 배반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멸하고 만다. 부상당한 늑대와 양. 개에 물려 부상당한 늑대가 있었다. 사냥할 기운조차 없는 늑대는 우연히 양을 만나게 되자 근처 개울가에 물을 좀 떠다 달라 애원했다. 나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주면 먹을 건 내가 찾도록 하지. 그러자 양이 되물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마실 물을 가져다 주고 나면 그때 내가 당신의 먹이가 되는 게 아니겠어? 이 우화는 위선적이고 술수를 부리는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다. 당나귀와 개구리. 나무를 지고 가던 당나귀가 어느 날 늪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만 미끄러져 늪에 빠지고 말았다. 이에 당나귀는 빠져나오지 못하여 허적거리며 울어댔다. 늪 속에 있었던 개구리가 이 소리를 듣고 한마디를 했다. 아영, 겨우 잠깐 빠졌는데도 저렇게 울어대니 우리처럼 이곳에 오래 살게 되면 어떤 소리를 낼까? 더 나쁜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잘 참고 견디는데 조금만 불편해도 참을 줄 모르는 나약한 사람들이 있다. 당나귀와 노새. 당나귀와 노새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당나귀는 자신이 노새와 같은 양의 짐을 지고 가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당나귀가 생각했을 땐 노새가 자기보다 2배는 더 무거운 짐을 질 능력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조금 뒤 당나귀가 지친 걸 본 주인은 당나귀의 짐 일부를 노새 등에 옮겨 실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당나귀가 매우 지쳤다고 생각했는지 당나귀의 짐 전부를 노새의 등에 옮겨 실었다. 그러자 노새가 당나귀에게 말하였다. 이봐 친구, 이제 내가 자네보다 2배를 더 먹어야 공평하다 생각하지 않은가? 처음이 아니라 끝이 되어 봐야 다른 사람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당나귀와 마부. 어느 마부가 당나귀 한 마리를 몰고 가고 있었다. 잠시 후 길을 잃고 헤매던 당나귀는 가파른 비탈길을 건너다가 절벽 끝에 매달리게 되었다. 마부는 당나귀의 꼬리를 잡고 끌어올려주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당나귀가 고집스럽게 낭떠러지 쪽으로 발버둥을 쳐대자 마부는 이렇게 말하며 당나귀를 놓아주었다. 어쩔 수 없군. 내가 졌다. 이봐, 너는 실수한 거야. 걸핏하면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다. 당나귀와 매미. 매미의 우는 소리에 반한 당나귀는 매미를 부러워하게 되었다. 저기, 너는 뭘 먹고 살기에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니? 당나귀가 물어봤다. 나는 이슬을 먹고 살지. 매미가 대답했다. 그때부터 당나귀는 이슬만을 핥아먹다가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고나지 않은 것을 부러워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행까지 자초하게 된다. 황금알을 낳는 암탉. 어떤 남자가 황금알을 낳는 아름다운 암탉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남자는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보고는 암탉의 뱃속엔 분명 커다란 금덩이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다. 잊고 남자는 암탉을 죽여 배를 갈라보았는데 그 암탉의 뱃속은 다른 암탉과 똑같은 것이었다. 단번에 커다란 부를 손에 넣으려고 하다 작은 이익마저 빼앗긴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에 만족해야 하며 탐욕스러운 마음을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 뱀의 꼬리와 나머지 몸. 어느 날 뱀의 꼬리가 자신이 지도자가 되기로 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나머지 몸이 이렇게 물었다. 다른 동물처럼 눈도 없고 코도 없으면서 어떻게 앞장을 서겠다는 거야? 그러나 꼬리가 한사코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자 상식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었다. 결국 꼬리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앞을 못 보는 꼬리가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 몸은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잊고 돌멩이가 가득한 구멍에 빠져 온몸이 멍이 들었다. 그러자 꼬리는 아양을 떨며 머리에게 다시 애원했다. 머리님, 절 좀 살려주세요. 당신과 경쟁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미쳐냈습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간사하고 심술궂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 호두나무. 큰 길가에서 자라고 있는 호두나무는 쉴 새 없이 돌팔매 세례를 받고 있었다. 호두나무는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매년이 모욕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니. 나는 얼마나 불행한 신세인가. 이 우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다. 여우와 날개 잘린 독수리. 하루는 어떤 남자가 독수리 한 마리를 잡았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 끄트머리를 자른 다음 자기 집 마당에 풀어놓고 닭이나 거위 따위랑 같이 살게 했다. 독수리는 슬픔에 잠겨 고개를 누러뜨린 채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 독수리를 보고는 주인에게 팔 것을 정하였다. 독수리를 산 그 남자는 날개의 깃털을 일으켜 세우고는 옛날처럼 되살아나도록 해주었다. 이제 독수리는 창공으로 날아올라 토끼를 사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수리는 발톱으로 토끼를 낚아채서는 자기를 구해준 남자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여우가 독수리에게 말했다. 넌 그 사람에게 토끼를 주는 게 아니었어. 차라리 첫 번째 주인에게 주었어야지. 물론 두 번째 주인이 좋은 사람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첫 번째 주인이 다시금 너를 잡아 날개를 자르지 않도록
첫 번째 주인에게 선물을 줬어야 해. 누군가에게서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답을 해야 하고 사악한 사람들의 방식에 물들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 사자와 늑대와 여우. 한 늙은 사자가 병이 들어 굴속에 누워 있었다. 여우만 빼고 모든 동물은 왕을 찾아와 문안을 드렸다. 그때 사자 앞에서 여우를 중상모략할 기회만 노리던 늑대가 여우는 통치자인 사자를 주어도 존경하지 않기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던 중에 마침내 여우가 도착했다. 여우는 들어오다가 자기를 비방하는 늑대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 이내 사자는 여우를 보자 경로하며 포효했다. 여우는 해명할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참. 지금까지 문안 인사를 하러 온 모든 동물 중에 저만큼 주인님에게 도움이 된 자가 있다면 나보라 하십시오. 사실 전 주인님의 병을 치료해 줄 약을 어떻게든 구해오려고 온 천하를 두루 다닌 끝에야 마침내 치료법을 알아낸 상태입니다. 사자가 그 치료법을 당장 말하라고 다그치자 여우는 말했다. 예, 그럼요. 사실 살아있는 늑대의 가죽을 벗겨서는 아직 체온이 따뜻하게 남아있을 때 그 가죽을 몸에 두르는 겁니다. 늑대는 그 자리에서 시체가 되어 널브러지자 여우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게. 주인을 부추기려면 악의가 아니라 선의를 갖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 우화는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에게 오히려 자기가 다친다는 걸 보여준다. 사자와 은혜 갚은 생쥐. 사자가 잠을 자는 동안 생쥐는 그의 위에서 뛰어다녔다. 이내 잠에서 깬 사자가 생쥐를 붙잡아 먹어주려고 하자 생쥐는 자기를 살려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면서 놓아달라 애원했다. 사자는 웃으면서 생쥐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는 생쥐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사자가 어떤 사냥꾼들에게 사로잡혀 나무에 밧줄로 묶였는데 생쥐가 사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와 밧줄을 갈가 사자를 풀어줬던 것이다. 생쥐가 말했다. 그때 당신은 나 같은 것이 무슨 보답을 하겠느냐고 생각하고는 막 비웃었지요. 하지만 비록 생쥐여도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 우화는 미약한 자들의 도움이라도 힘센 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자와 들나귀. 어느 날 사자와 나귀가 합작하여 들짐승들을 사냥했다. 사자는 힘을 이용했고 나귀는 빠른 발을 이용했다. 어느 정도 잡고 나자 사자는 그것을 세목으로 나눈 후에 말했다. 첫 번째 몫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격으로 내가 가질 것이다. 나는 왕이기 때문이지. 두 번째 몫은 동업자의 자격으로 내가 갖는다. 다음으로 세 번째 몫에 대해 말하는데 네가 도망치지 않는다면 화근이 될 거야. 모든 일에서는 자기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가늠한 후에 자기보다 힘 있는 자들과는 동업하거나 아예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냥을 함께한
사자와 당나귀. 사자와 당나귀가 한패를 이루어 사냥을 나갔다. 들염소가 있는 굴에 당도했을 때 사자는 입구에 서서 들염소들이 밖으로 나오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었고, 당나귀는 안으로 들어가서는 들염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들염소들이 겁을 집어먹고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다. 이때 사자가 가장 큰 들염소를 잡자 밖으로 나온 당나귀는 내가 용맹하게 싸워 들염소들을 밖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둔 거야. 라며 사자에게 말했다. 그러자 사자가 말했다. 네가 당나귀라는 걸 내가 알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겁을 집어먹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처럼 모든 사정을 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면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 사자와 당나귀 그리고 여우가 한패가 되어 사냥하기로 약속하고는 사냥을 나갔다. 많은 동물을 잡고 나서 사자는 당나귀에게 그것을 나누라고 명령했다. 당나귀가 똑같이 세목으로 나눈 후에 사자에게 골라 가지라고 하자 이내 사자는 경로하고는 당나귀를 덮쳐 먹어버렸다. 그런 다음 이번엔 여우에게 몫을 나누라고 명령했다. 그때 여우는 자기 몫으로 약간만 남겨두고서는 셋이 잡은 모든 동물을 사자에게 가져가라 말하였다. 사자가 말했다. 그래,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라고 누가 가르쳐줬냐? 여우가 대답했다. 예, 당나귀가 당한 불행이 가르쳐줬죠. 사람은 이웃이 겪는 불행한 일을 보며 지혜로워진다. 사자와 프로메테우스와 코끼리. 사자가 프로메테우스를 만날 때마다 매번 불평을 늘어놓았다. 프로메테우스가 자기를 크고 멋있게 만들었고 턱에는 이빨을, 발에는 발톱을 두어 다른 동물보다 더 힘이 세게 해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기는 수탉만 보면 겁을 집어먹는 것이 불만이라고 했다. 이에 프로메테우스가 말했다. 왜 너는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느냐? 내가 해줄 것은 다 해주었다. 네가 수탉 앞에서 겁을 집어먹는 것은 순전히 네 마음의 문제일 뿐이야. 이에 사자는 겁이 많은 자신을 자책하다가 결국엔 죽어버리기로 결심했다. 사자는 그렇게 결심하고 길을 가다 우연히 코끼리를 만났다. 잠시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코끼리의 귀가 계속 움직이는 걸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왜 그렇게 잠시도 귀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야? 그 순간 모기 한 마리가 코끼리 주위를 날아다녔고 코끼리는 이렇게 말했다. 앵앵 날아다니는 이 미물이 자네에게도 보이나? 이 미물이 내 귀 속으로 들어가는 날엔 나는 영락없이 죽고 만다네. 그러자 사자는 말했다. 내 처지가 코끼리의 처지보다 더 나은데 나는 왜 죽음을 선택하려 했을까? 모기를 보고 겁내는 것보다야 수탉을 보고 겁내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사자와 황소. 몸집이 큰 황소를 잡아먹을 궁리를 하던 사자는 힘으론 힘들겠다 싶어 술책을 사용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연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고는 그 황소를 초대했다. 먹기 위해 비스듬히 기대앉은 황소를 이내 덮칠 속셈이었다. 잊고 황소가 와보니
거대한 가마솥과 큰 쇠고챙이만 많이 보이고 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황소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돌아서서 떠나려고 했다. 사자는 그런 황소를 꾸짖으면서 무슨 험한 일을 당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턱대고 떠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다. 그러자 황소가 말하였다.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오. 양을 잡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황소를 잡을 준비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우화는 현명한 자들은 악인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미쳐 날뛰는 사자와 사슴. 사자가 미쳐 날뛰고 있었다. 숲에서 이 모습을 본 사슴이 이렇게 말했다. 큰일 났어요. 우리에게 재앙이 밀려올 거예요. 그가 정신이 온전할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는데 저렇게 미쳐 날뛰니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생쥐를 무서워한 사자와 여우. 사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생쥐가 그 몸 위를 뛰어다녔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사자는 자기를 공격한 자를 찾아내려 이리저리 사방으로 굴렀다. 이 모습을 여우가 보자 어떻게 사자가 되어 생쥐 따위를 신경 쓰냐 핀잔을 주었다. 그러자 사자가 대답했다. 내가 이러는 것은 생쥐가 무서워서가 아니야. 감히 잠자는 사자 위를 뛰어다닐 정도로 대담한 자가 있다는 것에 놀랐을 뿐이지. 이 이야기는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고 그냥 넘기는 법이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현명한 자들임을 가르쳐준다. 강도와 뽕나무. 길에서 사람을 죽인 강도가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뒤쫓아오자 열이 낭자한 희생자를 그대로 두고는 이내 도망치고 말았다. 그리고 이내 반대 방향에서 오던 행인들이 무엇 때문에 손이 그렇게 더럽냐고 묻자 강도는 방금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그렇다고 말했다. 강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를 뒤쫓던 사람들이 이내 들이닥치고 말았다. 그들은 강도를 붙잡아 뽕나무에 묶었는데 그러자 뽕나무가 강도에게 말했다. 당신의 죽음에 내가 일조한다고 해도 내 마음은 전혀 무겁지가 않소. 정작 살인을 저지른 것은 당신인데 나한테 그 피를 묻히려 했기 때문이요. 늑대들과 개들의 전쟁. 한때 늑대들과 개들은 적대 관계에 있었다. 개들은 그리스의 개를 우두머리로 선출했다. 하지만 늑대들의 위험이 심해지는데도 그리스 개는 전쟁에 나서는 걸 미루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전쟁에 나서기를 미룬다는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쟁에 나서려면 우리끼리 먼저 충분히 숙고하고 의논해야 하기 때문이지. 늑대 진영의 병사들은 모두 한종족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몸의 색도 모두 동일한 반면에 우리 쪽 병사들은 관습 또한 다양하고 각자 자기 출신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그런데다 몸의 색도 서로 달라 어떤 자들은 검고 어떤 자들은 붉으며 어떤 자들은 희고 어떤 자들은 회색이란 말이야. 이렇게 모든 점이 달라 조화가 되지 않는 자들을 내가 어찌 전쟁터로 이끌 수가 있겠나. 늑대들과 개들의 협상. 늑대들이 개들을 향해 말했다. 너희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동일한데 왜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여 우리와 한마음이 되려 하지 않는 것이냐. 재앙을 제외한다면 우리와 너희는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걸 선호하는 반면에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예속되어 종살을 하면서 매를 맞아도 다 감수하고는 목줄에 묶인 채 양들을 지켜주며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던져주는 것이라곤 뼈다귀밖에 없어. 자기들은 그렇게 잘 먹으면서 말이야. 그러니 우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양들을 모두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면 우리와 너희는 함께 모든 양을 차지해서는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개들이 그 말에 솔깃해서 문을 열어주자 늑대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는 개들부터 죽이고야 만다. 늑대들과 양들과 순양. 늑대들이 양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개들을 잡아 죽여주기만 한다면 그들과 지속적인 화친 관계를 맺겠다고 제안했다. 어리석은 양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그러자 늙은 순양이 말했다. 개들이 나를 지킬 때도 나는 안심하고 풀을 뜯어먹을 수가 없었는데 너희들은 어찌 늑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느냐? 자기 그림자를 보고 거만해진 늑대와 사자. 어느 날 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을 때 늑대가 황야를 어슬렁거리다 길에 들어워진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말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거대한 내가 사자 따위를 두려워했더니 말도 안 되는구만 그래. 이렇게나 키가 큰데 내가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다니 그 참 말도 안 되지 않나. 늑대는 이렇게 거만해져 있다가 힘센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늑대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 이럴 수가. 불행의 화근이 바로 자만이구나. 늑대와 염소. 절벽에 있는 굴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암염소를 늑대가 보았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다가갈 수가 없자 늑대는 암염소에게 실수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거기서 빨리 내려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옆에는 풀이 무성하게 잘 자란 곳이어서 풀을 뜯어먹기 훨씬 좋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암염소가 대답했다. 네가 날 부르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먹이가 다 떨어졌기 때문이겠지. 늑대와 새끼양. 늑대가 강에서 물을 마시는 새끼양을 보고는 그럴듯한 꼬투리를 내세워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래서 늑대는 자기가 강 상류에 있으면서도 새끼양이 강물에 흐르는 통에 물을 마실 수가 없다 꾸짖었다. 새끼양은 자기는 입술만 대고 살짝 마시는 데다 하류에서 마시기 때문에 상류에 있는 물을 흐려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늑대는 그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 작년에 네가 내 아버지를 욕했었잖아. 이번에 새끼양은 자기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말하자 늑대는 또 말하였다. 네가 아무리 많은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넌 반드시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 늑대와 신전으로 피신한 새끼양. 늑대가 새끼양을 추격했다. 그러자 새끼양은 신전으로 피신했다. 늑대는 새끼양에게 재간에서 붙잡히면 신에게 제물로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서 나오라고 말했다. 이에 새끼양이 말했다. 나한테 붙잡혀 죽기보다는 신의 제물이 되는 편이 더 나을 거야.
늑대와 노파. 굶주린 늑대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다. 그때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노파가 그 아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만 울거라.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늑대에게 널 주고 말 것이야. 늑대는 노파의 말을 진담으로 생각하고는 그 자리에 서서 노파가 아이를 던져주기만을 몇 시간이고 기다렸다. 이윽고 저녁이 되자 늑대는 이번에 노파가 아이를 달래며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얘야, 만일 늑대가 여기로 온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 그 늑대를 죽여버리자. 늑대가 그 말을 듣고는 자리를 떠나며 말했다. 이 집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구만. 이 원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오아이다. 늑대와 외가리. 뼈다귀를 삼키다가 목에 걸린 늑대가 자기를 치료해줄 자를 찾아 백방으로 돌아다녔다. 이때 외가리와 마주치자 늑대는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뼈다귀를 꺼내달라 부탁했다. 이에 외가리는 늑대의 목구멍 속으로 자기 머리를 집어넣어 뼈다귀를 꺼내주고는 약속한 보수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늑대가 말했다. 이봐, 네 머리가 늑대 입에 들어갔는데도 무사히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인데 게다가 보수까지 요구한다는 게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늑대와 말. 늑대가 어느 논을 지나다가 보리를 발견했다. 하지만 보리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조금을 가다 말을 우연히 만났다. 늑대는 말을 그 논으로 데려간 후에 자기가 보리를 발견했지만 먹지 않고 말을 위해 양보한 것은 말이 이빨로 씹는 소리가 듣기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말이 말하였다. 이봐, 늑대가 보리를 먹을 수 있었다면 배가 아니라 귀를 선택하는 일은 없었겠지. 늑대와 개. 늑대가 목줄에 넣힌 큰 개를 보고 물었다. 누가 너를 이렇게 묶어놓고 먹여주는 거냐? 그러자 개가 대답했다. 사냥꾼이지. 하지만 내 친구인 늑대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해. 목줄에 묶여있을 땐 늘 배가 고프거든. 늑대와 사자. 어느 날 늑대가 양떼 중에 한 마리를 낚아채 자기 굴로 가져갔다. 하지만 도중에 사자를 정면으로 마주치는 바람에 양을 뺏겨버리고 만 것이다. 늑대는 멀찌감치 서서 말했다. 내 것을 그렇게 빼앗아 가다니 부당합니다. 그러자 사자가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너는 이 양을 정당하게 받은 것이냐? 늑대와 당나귀. 한 늑대가 늑대 우두머리가 된 뒤 모든 늑대가 지켜야 할 법을 제정했다. 각자 사냥해서 잡은 것들은 모두 가운데로 가지고 나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법이었다. 그렇게 한다면 먹이가 떨어졌을 때 서로 잡아먹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마침 당나귀가 지나가다 갈기를 흔들며 말했다. 늑대의 마음속에서 그런 착한 생각이 나오다니 별일이구만. 그래, 그럼 자네가 어제 사냥해서 자네 굴에 숨겨둔 것은 어떻게 아나? 당연히 그것 또한 나누는 것이겠지?
그러자 우두머리 늑대는 당나귀를 욕하며 그 법을 없었던 것으로 해버렸다. 한 늑대가 양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도 양들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다. 목자는 처음에 늑대를 적이라고 생각해서는 단단히 경계하며 철저히 감시했다. 허나 늑대가 계속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고 양을 낚아채 가려는 기미가 없자 저 늑대는 교활한 술수를 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양들을 보호해주려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날 읍내로 내려가야 할 사정이 생기자 목자는 양들을 늑대에게 맡기고는 길을 떠났다. 기회를 잡은 늑대는 양들을 공격해서는 대부분 죽여버리고 만다. 이윽고 읍내에서 돌아와 그 광경을 본 목자는 이렇게 말했다. 늑대를 믿고 양들을 맡겼으니 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싸지 원. 배부른 늑대와 양. 먹이를 잔뜩 먹어 배가 부른 늑대가 땅 위에 쓰러져 있는 양을 바라보았다. 이에 늑대는 양에게 자기에게 3가지 참된 말을 하면 그냥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양은 첫 번째로 늑대를 아예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늑대의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3번째론 자기들은 늑대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데 늑대는 나쁜 마음을 먹고 양떼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런 악한 늑대들은 모조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늑대는 양이 거짓없는 참된 말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내 양을 보내주게 되었다. 상처 입은 늑대와 양. 개들에게 물린 늑대가 심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 그런 상태론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었던 늑대는 마침내 양이 있는 걸 보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기, 가까운 강으로 가서 내게 물 좀 떠다 주지 않으련. 네가 내게 물을 떠다 주면 나는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자 양이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물을 떠다 준 후에는 틀림없이 당신은 나를 먹이로 삼으려고 하겠죠. 등불. 기름을 잔뜩 마시고 취해 밝은 빛을 발산하는 등불이 자기가 해보다 더 밝다며 으스대기 시작했다. 이때 휙 하고 바람이 불자 등불은 즉시 꺼져버리고 만다. 이내 어떤 사람이 다시 불을 붙이며 말하였다. 등불아, 잠자코 빛을 비추기나 해라. 네 빛으론 별빛조차 어둡게 할 수 없다는 걸 넌 아직도 모르겠느냐? 점쟁이. 한 점쟁이가 장터에 앉아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있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오더니 그의 집문들이 열려있고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말해줬다. 이에 점쟁이는 혼비백산하며 일어나더니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헐레벌떡 달려가고 만다. 그러자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말했다. 이보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일어날 일은 미리 내다보지 못하는 건가요? 벌들과 제우스. 애써 모은 꿀을 사람들이 차지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 벌들은 제우스에게 찾아가서 벌집에 다가오는 자들을 침으로 찌를 수 있는 힘을 달라 요청했다. 그러자 벌들의 못된 심보에 경로한 제우스는 벌들에게 침을 주되
누군가를 찌를 때마다 자기 목숨도 빼앗기게 만들어버렸다. 양봉업자. 양봉업자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 그의 집에 들어가서는 꿀과 벌집들을 훔쳐갔다. 이에 양봉업자는 벌통들이 텅 빈 걸 보고는 어찌된 일인지 찬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때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간 돌아온 벌들이 양봉업자를 발견하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침을 찌르자 양봉업자가 벌들 향해 말했다. 야, 이 못된 녀석들아! 너희 벌집을 훔쳐간 자는 고이 보내주고는 너희를 돌봐주는 나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하는구나. 키벨레 여신의 걸식 재간들. 키벨레 여신의 걸식 재간들 무리에게 당나귀가 있었다. 그들이 걸식을 하러 다닐 때 당나귀는 그들의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다. 어느 날 이 당나귀가 혹사당하다 기력이 다해 죽자 재간들은 당나귀의 가죽을 벗겨 그 가죽을 여러 개의 북으로 만들어 마구 두드리고 다녔다. 얼마 후 또 다른 키벨레 재간 무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당나귀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당나귀는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매를 맞고 있지요. 하고 말했다. 생쥐들과 족제비들. 생쥐들과 족제비들은 서로 전쟁 중이었다. 그런데 전투를 벌였다 하면 늘 생쥐들이 패배했다. 그러자 생쥐들은 자신들에게 지휘관들이 없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생각했다. 이내 회의를 열어 지휘관을 선출한 생쥐는 각각의 뿔을 만들어 지휘관들의 머리에 달았다. 그렇게 다시 전투가 시작되자 이번에도 생쥐는 완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다른 생쥐들은 모두 수월하게 구멍으로 들어갔지만 지휘관들은 머리에 단 뿔 때문에 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잡아먹히고 만다. 파리. 파리가 고기를 삶는 토기 속에 빠지자 그 국물 속에서 죽어가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먹고 마시고 목욕까지 했다. 그러니 죽는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파리들. 어느 곳간에서 꿀이 쏟아지자 파리들이 날아와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파리들로부터 날아갈 수 없게 된 파리들은 이내 죽어가며 말하였다. 에이, 찰나의 쾌락을 못 이겨 이렇게 죽는다니. 우리는 한심하기 짝이었구나. 개미. 지금의 개미는 예전엔 사람이었다. 농부였던 개미는 자기가 노력해서 거둔 수확물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에 눈독을 들이다 이웃의 수확물을 계속 훔치곤 했다. 제우스는 그의 탐욕에 경노하여 그를 오늘날 개미라고 불리는 동물로 바꿔버렸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달라졌어도 그의 성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농사진 밀과 보리를 마치 자기 것인 양 가져다 모아놓는다. 개미와 새똥구리. 개미가 여름철 들판을 누비고 다니며 밀과 보리를 모아 겨울에 먹을 양식으로 저장해 놓았다. 다른 동물은 일을 그만두고 한가롭게 편히 지내는 시기에 힘을 들여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본 새똥구리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겨울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몰아쳐 쇠똥이 다 없어지자 굶주린 새똥구리는 개미를 찾아가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 부탁했다. 그러자 개미가 말했다. 새똥구리야, 내가 힘들어 일할 때 나를 이상하다고 욕하지만 말고 너도 열심히 일했더라면 지금 와서 양식이 떨어지진 않았을 건데 말이야. 독수리와 여우. 독수리와 여우가 서로 친구가 되어서는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라 생각을 하여 서로 가까운 곳에 살기로 결정했다. 독수리는 아주 높은 나무로 올라가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고 여우는 나무 아래에 있는 덤불 속으로 들어가 새끼를 낳았다. 어느 날 여우가 먹이를 구하러 나가자 먹이가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된 독수리는 여우가 있는 덤불을 덮쳐 새끼 여우를 먹어치우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집으로 돌아와 벌어진 일을 알게 된 여우는 자기 새끼들의 죽음보다도 그 원수를 갚아줄 수 없다는 사실에 더 괴로워했다. 땅을 걸어다니는 들짐승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따라가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여우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멀리서 원수를 저주할 뿐이었다. 하지만 독수리가 우정을 모독한 데에 대한 응징을 당하기까진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떤 시골 사람들이 염소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을 때 독수리는 제단위를 덮쳐 그 위에서 불타고 있던 염소의 내장을 자신의 둥지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 내장 속에 다 꺼져가던 약한 불씨가 이내 불꽃으로 바뀌어 둥지에 옮겨 붙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불이 났고 아직 다 자라지 않아 날 수 없었던 새끼 독수리들은 잊고 땅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자 여우는 독수리의 새끼들을 모두 먹어치워 버렸다.